박 전 위원장이 미르 K재단, 대통령 사저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연일 쏟아내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여야 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간 공방이 난타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미르, K스포츠, 이러한 수사를 학술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8부에 해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수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대북 업무를 잘하도록 독려를 해야지 복덕방으로서는 허락하느냐. 문제는 근거 제시도 없이 커다란 제시로 이런 방어 이제는 자기 드러나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하거나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이러한 세자를 비판하는 길이 보였습니다. 네, 도를 넘은 막말 공방.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옮기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보수꼴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김진태 의원은 외국 선동에 눈이 삐뚤어졌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좀 이 말에 너무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국감 일주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더 수준 높은 국감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국정감사 속에서 돌아온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이런 막말 파동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결국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부분들이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서겠다라는 식으로 강대강 국면으로 세게 맞붙는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정책 국감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말이 좀 심하지만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위를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아는 분 있으세요? 국민은 그러게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두 분이 특히 김진태 의원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저렇게 극한적으로 싸우느냐. 또 청와대까지 끼어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뭐 북한에 뭔가 잡혔냐. 이런 식으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편 먹고 박지원 위원장이 또 다른 편에서 지금 서로 열심히 지금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국민들은 정작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계속 서로 양쪽에서 뭐 목소리는 시끄러운데 아주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더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지경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밝히려면 좀 톡 까놓고 국민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든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저분들 말씀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뭔가 양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정치쇼인 상황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감정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박지원 위원장이 김재수 해임 건의안건도 마치 도와줄 것처럼 했다가 돌아섰죠. 또 사드 문제 관련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남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썸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 감정 싸움은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죠. 이쯤에서 끝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감정 상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사저 문제 계속 아니라고 며칠째 아니라고 하는데도 박지원 위원장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국정원에 대북 업무를 잘하도록 독려를 해야지 왜 국정원의 부동산 업무 복덕방 노릇을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담당자를 외군 부서에서 내군 부서로 하고 국정원은 손을 뗐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 호화 사저 짓는다고 했습니까? 사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고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몰래 보낸 관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북 송금 핵 개발 의혹 청문회라도 개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말까지 다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지 않고 서로 콕콕 찌르는 그런 형국인데 박 전 비대위원장은 국정원이 복덕방이냐 이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 전 비대위원장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에서는 아마 본인의 정보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경하게 부정하고 있고 또 국민적 여론들도 이 대통령 사저 논란에 대해서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 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내부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에 정책 정당으로 승부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던 국민의당이 한 발 나가서 진짜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정책 국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 같은 자극적인 발언들에서 다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와 다투는 모습들이 국민의당의 국감의 모습이구나라고 비춰지게 되는데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모든 권한을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준 만큼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반드시 느끼고 무언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국민의당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정치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한 번 더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 당대표 되기 위한 포석이라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박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자리도 지금 이제 조만간 그만두실 예정 아니십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지금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글쎄요 더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 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격은 청와대가 먼저 했다.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지는 않으리 하고 지금 예.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싸움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이 좀 더 큰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 20대 국회 초반에 국민의당에 얼마나 구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나마 이제 중도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이 바뀌었냐는 거죠. 여전히 새누리당은 일당이라고는 하지만 과반 의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쯤에서 봉합하시고 좀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새누리당은 대북 송금 청문회를 열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그렇죠. 예. 이게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비판했던 모습 자체가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돌아가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에 영향을 미쳤던 햇볕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햇볕 정책의 근간에 있는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릴 수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까지 넘어가게 되는 수순이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쟁의 과정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기보다는 이젠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위한 화해와 타협 이런 것 정치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 네. 청문회만 딱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절대로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 이 청문회보다 더한 특검을 이미 했잖아요. 예. 해서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기소가 실제로 됐고 형을 살다가
대법원에서 어찌됐건 무죄 판정 받으면서 이제 풀려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고 예. 나름 죗값은 치른 상태인데 이걸 다시 또 불러내서 하겠다. 이제 이건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 역시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 성격이 예. 굉장히 강한 거죠. 여야 감정 싸움도 그렇지만 이번 국감은 본질이 흐려지고 상당히 다른 곳으로 지금 시각이 옮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 일원인 것 같은데요. 그 방송인 김재동 씨의 영창 발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국감장에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아니었거든요. 자, 이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3회 복장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회. 장관님,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런 사실을 보고를 받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부를 했다고 그거를 영창 13일을 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논란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재동 씨는 정말 영창을 갔을까? 진실 여부인데요. 네, 어떻게 진실 봐야 여부는 될까요? 김재동 씨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밝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김재동 씨가 즐겨 쓰는 SN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13일에 영창을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면은 그거로 아주 논란은 종식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왜 국감장에서 나왔는고 하는 문제인데 김재동 씨는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께 웃음을 주면서 나름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농담조로 그냥 흘려나갔던 얘기라면 이게 국감장에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촛불 집회가 있던 장면 그 자리에서 김재동 씨가 많은 주민들이 향해서 했던 발언들이 예. 특히나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드 배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 입장과 굉장히 배치될 수 있는 발언들을 김재동 씨가 서슴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하나의 연예인,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연예인의 측면보다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셜 테이너, 더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의 발언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일관성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부분인지 혹은 아니면 이 영창에 대한 13일 발언이 우스갯소리로 넘겨가면서 있지 않은 일을 꾸며냈다라면 이건 예. 어찌 보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거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요. 영창을 13일 갔다면 국방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게 아닐까? 왜 이걸 바로 확답을 주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네.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했으면 기록이 예. 남아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한 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군대에서 사실 뭐 경례 지휘관에게 경례를 잘 안 붙인다든지 예. 또는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부적절한 예. 그런 그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영창을 잠깐 보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에 안 남기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이제 과거 옛날 군대는 없잖아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고 일단은 추정은 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김재동이 미워도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이 굳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이 워낙 이 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농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예. 좀 그렇다라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일단 뭐 얘기가 나왔고 뭐 김재동 씨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증인 채택하자 그러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던데 예. 그냥 증인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동 씨 그래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국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그리고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국감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본인도 예. 얘기를 했으니까 국감장으로 불러서 이번에 예. 그냥 차라리 뭐 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국정감사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나는데 예. 그나마 좀 재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재동 씨가 국감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뒤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라는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어찌 이게 보면 무슨 저는 이 일일까요? 뒤에 있는 얘기들이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여당과 정부 그리고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화를 자극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제동 씨의 발언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제1의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핵개발에 대한 대응 문제로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인데 예. 여기에서 문제를 촉발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이거든요. 우리의 공론을 분열시키는 과정 속에서 김제동 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해명을 하면 그거로 족한 부분들인데 언제든 현명하겠지만 근데 나를 국감장에 불러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을 분열시킨다라면 사실상 저는 약간 우려와 걱정이 지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사드 배치 문제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제3부지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있었던 제5차 핵실험 이후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들이 굉장히 비등하게 높아지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조차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제동 씨가 과연 본인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문제대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을 영창 얘기 하러 나와서 영창 얘기 안 사드 하고 배치 다른 얘기 발언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방위원회이기 예. 때문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다라면 야당의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한정해서 질의 발언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실 건지 아니면 김제동 씨가 발언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열어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미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 왜 했냐 이런 논란은 이제 차치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김제동 씨를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나온다는 건 사실이라는 걸까요? 뭐 사실이든 어떻게 볼수 아니든 있을까요? 와서 예. 이제 해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찬성입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 같은 연예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그 연예인들이 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국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의 개그 프로 중에서 군대 관련한 개그 프로가 한둘이었습니까? 예. 그 보면서 웃으면서 다 그냥 소화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군대에 대한 훼손이다, 군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이 싸움은 정말 끝도 한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쯤에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얘기가 나왔으니 예. 자, 증인으로 부르고 야당도 예. 협조하고 김제동 씨도 협조해서 한번 자, 속된 말로 까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나와라. 드리고 싶어요. 김제동 예. 씨 나와라. 이런 예. 입장이시군요. 지금 여당은 김제동 씨 나와라. 김제동 씨도 나가겠다. 그런데 야당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입장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저는 김제동 씨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만약 김제동 씨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만 딱 제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김제동 씨에 대한 여론이 커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제동 씨 편을 들기도 애매할 것이고 그렇다고 여당이 김제동 씨를 공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부담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증인 채택이 가능한데 아마 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예. 저 감당하기 힘들다. 감당하겠냐라는 얘기는 야당에도 해당합니다, 사실은. 김제동 씨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영역 없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아마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르자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좀 논란을 좀 상당히 논란이 아마 굉장히 좀 경론이 좀 이어질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연예인을 국감장으로 부르자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예. 이런 말씀. 일단 당사자인 김제동 씨 국감장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일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보겠습니다. 오늘 메머드급 싱크탱크가 출범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력 대권주자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출범했습니다. 주제 보시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은 상당히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싱크탱크 출범식입니까? 아니면 대선 출정식입니까? 좀 헷갈리네요.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메머드급 싱크탱크를 출범했고, 현재 500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패배가 굉장히 뼈아팠을 거고, 여기서 진 원인을 꼼꼼하게 복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보게 되면 틀린 답안을 열심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선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패배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시는 틀리지 않게 가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 틀린 답안만 공부했는데 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학생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의 행보가 너무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본인이 실패했던 지점들을 밟아나가고 수정하는 데만 천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과제가 또 다시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산업은행 회장이고 AIIB 부총재였던 홍기택 전 회장 같은 경우 국민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바로 대학의 교수 출신이고 이런 싱크탱크의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교수 출신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짜는 학자들이 모여드는 싱크탱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메머드급으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책임을 지고 국가를 운영할 분들을 모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세과시만 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른바 대권 재수에 도전하는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이제 발언에서 경제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나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또 김종인 전 대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새로운 정책 공간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은 상당히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무슨 경제 민주화할 것 같으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 민주화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김종인 전 대표의 이 같은 다소 좀 야속한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쿨하게 넘겼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출정식을 했는데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기가 대단히 좀 죄송하긴 한데요. 국민 성장, 경제 교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 교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경제 주체 교체라고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귀에 쏙 들어갔겠죠. 저는 오늘 국민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놨는데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내놨던 새정치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비판받고 있는 개념 모호하다는 창조 경제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다가 이미 다른 그 후보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운찬의 그 동반 성장론이나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이나 또 앵거스 디턴 교수가 이야기하는 포용적 성장론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단어만 좀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오히려 더 모호하다. 차라리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확립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그건 이미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명이 돼 있고 좀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자, 그런 정도인데 굳이 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썼을까? 소득주도 성장론 얘기하기도 했으면 차라리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제가 그거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아니 날 경제민주화님이라고 이렇게 모셔가 놓고 예. 차라리 경제민주화로 쓸 것이지 왜 저 엉뚱한 개념을 쓰느냐라고 지금 이제 핀잔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김종인을 뛰어넘겠다 아닐까요? 뭐 의지는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싱크탱크 500명씩이나 모이셔가지고 예.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만드셨다고는 하는데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국민 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선 본선까지 이 개념 가지고 그대로 예. 끌고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어쨌든 말씀을 뭐 드리고 싶어요. 예.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만 뭐 500명, 1000명 모인다고 하니까 세과시는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교수를 너무 이른바 싹쓸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다른 비판, 캠프로도 좀 가야 되는데. 당 내부에서의 예. 비판들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이제 당내 주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500명, 1000명 되는 주자들이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주자들의 이념적인 성향들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다가버리면 특히나 지금 그 후발 주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라든지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대권 주자들이 싱크탱크를 만들 때 모셔올 분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나름대로 대세론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세과시는 성공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평가할 지금 수 야권 있겠죠. 잠룡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싱크탱크 다 출범했는데 그렇죠. 교수가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면 다른 또 잠룡들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도 보십니까? 있는데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사를 치를 때는 똑똑한 사람 세 사람이면 된다라는 얘기도 예. 이제 속된 말처럼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분들이 다 예.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또 구현해서 실현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교수 출신 장관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생각만큼은 그렇게 일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못 예. 받은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캠프 물론 이제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 세과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들 역량이 있는 분들 모셔가면 훨씬 더 좋은 정책도 충분히 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혁신성장론 요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재벌이 주체가 됐는데 이제는 혁신기업이 주체가 되는 혁신성장하겠다. 저는 그게 오히려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정치를 안 해본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왜 대권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교수를 모으는지도 궁금하고 저 교수분들은 저길 왜 가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나름대로 국가의 최종 지도자가 되기 위한 분이라면 혼자의 지혜로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들을 짜기가 어렵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싱크탱크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학문에 몸을 담았던 교수님들의 그룹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한민국이 관료 중심으로 성장해온 사회다 보니까 관료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엮여서 하나의 싱크탱크가 구성되게 되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학자적 소신들이 있는데 학자적 소신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변화의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거라면 정말 우리가 두 손 들어서 되게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어찌 보면은 아주 만약에 어느 캠프에 줄을 서서 대권에 승리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무수하게 많은 일자리에 낙하산으로 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라면 그건 예. 대한민국의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뭐 이른바 메머드급 캠프,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그 싱크탱크죠. 자꾸 캠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싱크탱크가 출범을 하면서 다른 야권의 잠룡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한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선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최종 후보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물론 기대 섞인 전망으로 거기다가 제가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은 있죠. 누구에게도 기회는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로 뛰다가 뭐 잘하면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말씀을 평상시에 SNS 재미있게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데 과연 내실이 그만큼 뒤따라 주느냐 예.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멤버드급 싱크탱크도 만들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과연 그 정도의 인력풀이 있느냐,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후발주자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지금 지금 야권의 경선 시기가 예. 내년 6월로 지금 조기 경선을 치르자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주장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권 주자들이 지금부터 아마 정말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예. 따라잡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도 그렇지만 여권의 잠룡들도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연에서나 국감장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법적으로 정부가 정경련을 해체하는 그런 수단은 없죠. 저도 법적으로 정경련을 해체하는 수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가 정경련을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네. 전경련은 해체돼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자신의 의견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 강연에서는 백남기 씨에 대한 국가의 과잉 진압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당론과 예. 조금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새누리당의 여러 잠룡들을 봤을 때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대권 출마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 새누리당에서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나머지 잠룡들을 상상해 본다라면 결국은 어떤 후보가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담아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 지금은 각자가 갖고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현하기 어렵지만 그렇다면 후보 개인으로서 얼마나 보수의 가치에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에서 유승민 의원의 저와 같은 발언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중도층 껴안기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그래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야말로 새누리당에는 완전히 소중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치를 과연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재벌 해체하고 혁신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예.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한 얘기 똑같아요.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담론만 던졌을 뿐인 것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얘기, 실천 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 야권에서 긴장할 만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